264페이지 오버슈팅 이론 거기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잠깐 볼게요. 경제학자들은 각국의 환율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밑줄 긋시다. 환율이 단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의 예측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환율 변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대표적인 이론이 오버슈팅 이론이다. 오버슈팅의 개념까지만 좀 밑줄 그어놓읍시다. 경제에 어떤 충격이 가해질 때 그 어떤 충격은 이 환율의 오버슈팅에서 어떤 충격은 반드시 화폐 충격입니다. 어떤 충격 밑줄 긋고 머니터리 샥이에요. 화폐 충격이에요. 이 화폐 충격이 가해질 때 변수가 단기적으로 장기 균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장기 균형으로 돌아오는 수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오버슈팅 모형에서는 이자율 평가설을 성립합니다. 몇 줄? 이자율 평가설을 성립한다는 것은 자본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는 건 뭐라고? 자본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이라고요.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고 몇 줄? 단기에 성립한다는 거예요? 장기에 성립한다는 거예요? 장기에만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 자, 여러분 구매력 평가설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물가가 항상 신축적이고요. 구매력 평가설은 이자율 평가설은 자본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롭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이 장기에만 성립한다는 것은 단기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기 물가 밑줄 긋고 단기 물가 고정, 장기 물가 신축 이렇게 써놔. 오버슈팅에서 제일 중요한 가정이 단기 물가 고정, 장기 물가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설이 단기에는 성립하지 않겠죠. 투자자들이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가정한다. 밑줄 합리적 기대. 또한 단기적으로 물가 수준의 경직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오버슈팅 모형을 거기 누가 만들어낸 모형이라고요? 돈부시 교수가 만들어낸 모형인데 통화론자들은 통화론자 모형이라고 주장하고 케인즈는 케인즈 학파의 모형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면을 강조한 걸까요? 물가가 신축적인 장기 상황을 강조하면 통화론자 모형이 되고 그리고 화폐 충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통화론자의 모형이고 물가 단기 경직성을 강조하면 케인즈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두 가지 형태로 다 나왔어. 통화론자 모형하고 케인즈 모형 형태로 두 가지 다 나왔단 말이죠. 오버슈팅 모형 이게 지금 몇 번이었지? 뭐 그냥 쭉 가겠습니다. 뭐 4번인가? 그 환율 결정 모형에 지금 반가로 몇 번까지 갔어요? 3번까지? 4번까지 갔어요? 뭐 그냥 그럼 5번 합니다. 이 오버슈팅 모형은 거기 나와 있는 거를 평면을 두 개를 서로 이제 마주보게 그릴 수도 있고 위아래로 그릴 수도 있는데요.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첫 번째 평면은 요 R 실제 통화량하고요. 이자율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평면은 화폐 시장이에요. 요 두 번째 평면은 외환 시장입니다. 외환 시장. 외환 시장은 R2 평면이에요. 화폐 시장은 뭘 균형 조건으로 쓰냐면 유동성 선호설을 균형 조건으로 씁니다. 유동성 선호설. 유동성 선호설이라는 것은 실질 통화량하고요. 실질 화폐 수요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이라는 것이지. 실질 통화량, 화폐 공급, 화폐 수요, 실질 화폐 수요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걸 보통 L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Liquidity Preference L.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머니 서플라이, 실질 화폐 공급과 실질 화폐 수요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모형이 유동성 선호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외환시장에서는 이자율 평가설 IRP예요. 이자율 평형설 IRP. IRP는 아까 어떻게 생겼어? 국내 투자 수익 함수는 국내 이자율 수준에서 수직으로 서 있었고요. 왜 국내 투자 수익 함수야? 그리고 요 이자율과 환율의 역의 상충성이 해외 투자 수익 함수입니다. 요거를 RF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걸 이렇게 해도 되고 IRP 이자율 평형식 IRP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무거나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요 IRP 요 해외 투자 수익 함수. 자, 국내 투자 수익 함수와 해외 투자 수익 함수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환율이 정해진다. 최초의 화폐 시장 균형은 A, 외환 시장의 균형은 A 프라임 이렇게. 처음에 충격은 어디서 오냐면 화폐 충격에서 온다 그랬어요. 화폐 충격이 통화량이 팽창이 되는 외생적인 화폐 충격이 왔을 때 단기에는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단기 물가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폐 충격이 왔다 라고 하면 여기가 뭐죠? P분의 M이잖아. 최초의 상태 P분의 M0. 이 상태에서 물가 고정 상태에서 통화량만 팽창이 되면 공급 곡선이 우측 갑니다. 이렇게. P분의 M1S로 M0S가 M1S로 이렇게 가. 새로운 화폐 시장 균형점은 B점이 되고요. 이자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져. R1으로. 그러면 환율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될 텐데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통화량이 팽창이 된 것이 단기 물가 고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P분의 M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요게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자율은 떨어지고요. 환율은 상승하게 되는데 요 이자율 떨어지는 것이 결국은 환율의 상승을 가져오는데요. 통화 팽창이 지속적이라고 지속성을 갖는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지속성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면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예상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시중에 통화를 많이 풀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죠. 뭐든지 많이 돌아다니면 화폐 가치가 없어. 그래서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팽창이 되면 환율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상 환율 상승, 그 다음에 이자율 평가는 뭐에 의해서 아까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함수값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예상 환율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예상 이자율 평가가 좌상방으로 이동하고요. 좌상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통화가 팽창되는 것과 동시에 1번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이것도 상방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 상방으로 이렇게 IRP 최초의 제로가 요 IRP 1을 이렇게 그러면 이자율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환율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2원까지. 이런 점이 B점에 대응되는 B'점이야. 환율이 단기에 2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율이 장기에 수렴하는 과정을 좀 보면 통화량의 팽창에 따른 장기, 물가가 신축적으로 변하는 상황, 물가 신축적으로 변하는 상황, 장기. 이때는 실질 통화량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P분의 M 실질 통화량이 다시 원래로 돌아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통화량이 원래로 복귀해.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와요. 이게. 이자율도 원래로 복귀합니다. 예상 환율은 값버렸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고 요거를 C 프라임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가 C니까? 요게 C니까요. 원래로 다 돌아와 버려. 여기 원래 다 돌아와 버려. 그런데 환율은 여기까지만 돌아오고요. E2. 그래서 처음에 환율이 요렇게 갔다가요. 요렇게 돌아온다. E1은 단기 환율 수준이고 E2가 장기 환율 수준이다. 이렇게. 이거 마지막 마무리 해놓으면 실질 통화량이 원래로 복귀하면서요. 이자율도 최초의 수준으로 복귀하게 되고 그리고 환율은 최종적으로 환율은 E2 수준에 수렴하게 되는데 그 E2 수준이 장기 환율 수준이고 여기 E1과 E2 사이 부분요. 요 E1과 단기 환율과 장기 환율의 사이 부분 요거를 오버슈팅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버슈팅 현상이. 자, 순서대로 첫 번째 통화 팽창이 났을 때 단기 효과. 이게 예상 환율이 변하는 시점까지 단기입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단기. 그래서 통화량이 팽창이 되면서 환율이 한 번 상승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IRP가 좌상방 이동하면서 예상 환율 상승에 따라 추가적인 환율 상승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율이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물가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상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환율이 균형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단기에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오버슈팅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요? 물가의 단기적인 경직성 때문에 나타난다. 두 번째는 환율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 어떤 시사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소결 시사점을 좀 보면 통화량이 팽창이 되면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장기에는 물가로 갔다가 그리고 환율로 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통화량의 변동률, 통화량의 팽창률하고 물가의 상승률하고 그리고 환율의 변동률, 이게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다 똑같아집니다. 그 말은 이게 전부 다 명목 변수이기 때문에 통화 변화가 전부 다 명목 변수에 반영이 되고 실질 변수는 장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화폐가 뭐라고요? 경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경기의 중립성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는 무슨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통화론자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화론자 모형이다. 통화론자는 우리가 밀턴 프리드만 얘기를 잘 알잖아요. 화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장기에는 다 명목 변수 물가로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부시 모형이 이렇게 오버슈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래프만 거기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확인만 잠깐 해볼까요?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P분의 실질 통화량이고 여기가 환율이고요. 제로.
화폐 공급이 이렇게 있고 화폐 수요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자율 평가 여기 있고 최초 상태에서는 이게 균형점이고 여기에 A'의 균형이고 A점, A'점 뭐 이런 식으로 최초의 환율 수준, 최초 이자 수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른 책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통화량을 팽창시켰다 단기에 이자율 떨어지고 요 통화 팽창과 동시에 IRP가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최초의 균형 수준 여기서 새로운 균형으로 갔을 때 A'이 요 B'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장기에는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 갔던 애가 이렇게 갔던 애가 돌아오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점이 A점이 뭐 C점이 되고 얘는 안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최종적인 균형점이 C'점이고 그래서 환율이 장기 균형 환율 수준은 여기가 E2고 단기 환율은 E1이고 그래서 이 사이가 오버 슈팅 부분이다. 뭐 이렇게 위아래로 그래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도 상관이 없고 하여튼 오버 슈팅 현상을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 국제경제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돈부시 모형이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화폐 시장하고 어떤 시장을 봤어요? 화폐 시장하고 외환 시장만 보고 구매력 평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모형에 나타나지 않는데 구매력 평가는 재화 시장이란 말이죠. 재화 시장이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경제학을 하시면 이거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265페이지 고정환율제도 밑줄 긋고 어디다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 밑줄 고정환율제도에는 첫 번째 그 위에 1번 쓰세요. 1번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고정의 법적 의무가 중앙은행에 부과되어 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환율이 지가 알아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환율 고정의 법적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대회에 참여하고 있어. 두 번째는 환율 고정을 위해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합니다. 환율 고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 수단을 쓴다고?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환율을 고정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화정책 수단을 다른 정책 목표에 배정을 못합니다. 실업이라든가 GDP라든가 다른 정책 목표에 배정을 못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살표하고 고정환율 제도화에서는 통화정책이 항상 효과가 없습니다.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가 성립해. 고정환율 제도 어떻게 뭐가 성립한다고?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효과는 뭘 따져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산출량 Y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통화정책이. 이게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 고정환율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제도가 거기 중간쯤에 브레튼 우즈 시스템 있죠? 브레튼 우즈 체제. 브레튼 우즈 체제는 크게 세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3주 체제라고 불러요. 세 개의 기둥. 어떤 기둥이냐면 일단 근본위 제도에서 환율은 금을 통해서 고정되어 있는데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밑줄 그으세요.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정합니다. 첫 번째. 달러화를 기축통화, 국제결제통화로 정했어. 두 번째, 달러화의 가치와 금과의 일정한 교환 비율로 고정시켜놨다. 세 번째는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와 일정한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환율을 고정시키고 있다. 첫 번째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두 번째, 금 태환성을 보장한다. 달러를 가지면 언제든지 뭘로 바꿔줘? 금으로 바꿔준다. 세 번째요,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와 1대1로 완전히 고정환율 제도를 쓰고 있다. 고정환율 제도를.
그런데 이 고정환율제도 그 옆에다 써놔요.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입니다.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예요. 언제 조정 가능하냐? 국제수지에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을 때 조정 가능합니다. IMF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해. 자기 마음대로 환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수지에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을 때 IMF의 승인을 얻고 조정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 고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한다. 그 개입 과정을 써야 된다는 것이 기억해야 될 거고 266페이지가 보면 266페이지 거기 평가절하가 뭐고 평가절상이 뭔지 그 밑에 그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 파란색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평가절하는 고정 환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평가절하입니다. 평가절상은 환율을 떨어뜨리는 게 평가절상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율 부분을 마지막에 우리가 환율 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 제도와는 우리가 앞으로 변동환율 제도는 그냥 이거 쓰면 돼요. 계속 어떤 평면에? EQ 평면에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이거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최초의 균형 환율이 정해졌다가 공급이 늘거나 뭐 수요가 줄거나 뭐 환율이 변하면 이게 변동환율 제도죠. 두 번째 이게 변동이고요. 변동. 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정환율 제도에서 환율의 상승, 환율의 하락을 각각 어떻게 부른다? 이걸 평가절하라고 부르고 이걸 평가절상이라고 부른다. 아까 얘기한 대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1대 1000에서 1대 1100이 되는 거니까 자국통화 가치 하락이다. 그래서 평가절하 정책이라는 것은 자국통화 가치를 낮게 약세로 유지하는 정책이다. 평가절하 정책은 뭐라고요? 자국통화 가치를 낮추는 정책이야. 그런데 그걸 환율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 이 평가절상은 자국통화 가치를 강세로 유지하는 정책이에요. 이 평가절하는 자국통화 가치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경상수지 개선을 가져옵니다. 요거는 경상수지에 물론 악화를 가져와요. 그 평가절하, 평가절상을 이제 그래프로도 다 분석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것만 해두고 그 뒤에 중화 비중화라는 게 나옵니다. 그 중화 정책은 일단 읽어보고 중화 정책 왼쪽에 외환 매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줄 통화량 증가 방지 밑줄 긋고 거기 외환 매입을 했는데요. 이 중화 개입은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했든 아니면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하든 항상 자국통화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정책이에요. 자국통화의 변화를 어떻게? 없애는 정책이라고. 그래서 거기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식을 다시 한번 좀 거기 중화정책 거기다 좀 써놓으면 중화라는 것은 중화정책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 자산 항목에 NFA가 있었고요. 순외화 자산의 변동 그리고 델타 DC 혹은 국내에 자산 DA가 있었고 요게 대차 균형의 원리이기 때문에 요 어떤 항목과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이 항상 같다. 여기 차변과 대변이 항상 같다. 이래서 중화정책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국제수지가 예컨대 예를 들어서 국제수지가 흑자야.
그러면 순외화 자산이 늘겠죠? 달러를 벌어들이든 뭐 금을 가져오든 순외화 자산이 늘 거야. 이게 변화가 없다고 하면, 국내 여신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통화량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고정환율제에서 중요한 거야. 환율이 변하지 않아요, 지금. 환율이 변해버리면 당연히 이런 경로가 안 나타나고. 국제수지 흑자는 순외화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고, 순외화 자산의 증가가 반드시 통화량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이 본원통화의 증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원통화의 증가는 본원통화가 결국은 통화 공급방 정식에 따르면 통화 승수를 곱한 것만큼 시중 통화량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이 본원통화의 증가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시중의 통화량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근데 이 경로가 작동하려면 환율 제도가 고정환율 제도여야만 해요. 고정환율 제도여야만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통화량이 변해요. 고정환율 제도하에서는. 그런데 중화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 통화량의 변화를 없애버리는 정책이란 말이죠. 요걸 없애버리는 정책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면서 이 통화량 변동을 상쇄시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국제수지가 흑자면요, 당연히 순외화 자산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네트 포린 어셋, 순외화 자산의 플러스 증가를 가져올 거고요. 국내 여신은 델타 DC, 국내 여신은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결과적으로 뭐의 변화가 없겠어? 델타 H, 본원통화의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이거를 앞에서 봤던 대차대조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여기 자산 항목과 그 옆에 책에다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어요. 부채 항목이 있는데 네트 포린 어셋, 순외화 자산 있고 더메스틱 에셋, 더메스틱 크레디트가 있고 여기 하이 파워드 머니 본원통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화정책이라는 것은 통화량 변동을 상쇄시키는 정책이니까 뭐라고? 중화는 통화량 변동을 상쇄시키는 정책이다. 중화하고 불태화, 두자하고 세자가 같습니다. 같은 용어예요. 중화하고 뭐가 같아? 불태화하고. 비중화하고 태화가 같고. 그래서 이 중화정책이라는 것은 이 본원통화의 변화가 없게 만드는 정책이 하여튼 이게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국제수지 똑같이 이렇게 흑자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국제수지가 흑자야. 그러면 순외화 자산이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요거를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이게 변화가 없어. 요 자산과 부채 항목이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DC를 마이너스로 가져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 도대체. 국제수지 흑자면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서 이 달러가 시중은행,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면서 반대급부로 자국통화가 빠져나올 거예요.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팽창될 건데 여러분 국채를 팔아야지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걷어들일 수 있겠죠. 흑자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 그 통화량을 뭘 팔아서? 국공채를 팔아서 걷어들이지. 그래서 이 정책은 바로 국공채 매각입니다. 국공채 매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을 시중에 내놓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이게 변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국제수지 흑자다. 순외화 자산이 증가한다.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할 텐데 이 통화량 증가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통화량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통화를 환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물론 통환채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중화정책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락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정환율 제도에서 밑줄. 그 단락에 한편 고정환율 제도 거기 밑줄.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통화량의 변동이 유발되는데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팔고 자국통화를 사면 밑줄. 자국통화가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니까 통화량이 감소한다. 물론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밑줄 보세요. 고정환율 제도화에서는 환율을 안정 밑줄. 환율 고정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 고정을 위해서 그 대가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독자적으로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밑줄 긋고, 통화정책의 무력성. 통화정책의 무력성. 이때 중앙은행은 고정환율 유지의 부산물인 통화량 변동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보유 유가증권 밑줄 긋고, 907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사고 파는 정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 이렇게 부른다. 공개시장 조작 정책. 그리고 이걸 불태화하고 또는 중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불태화 중화는 뭐라고요? 중앙은행이 시장의 개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화량 변동을 어떻게 한다? 상쇄시킨다. 없애버린다. 뭘 사고 팔아서? 국공채를 사고 팔아서. 이게 중화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LM BP 모형인데요. 267페이지 소규모 개방경제에다 동그라미하고, 소규모 개방경제. 이 소규모 개방경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시장에 이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썼을 때 국제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걸 받아들이는데, 국제시장에서 뭐가 형성되나?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율을 받아들입니다. 프라이스, 테이커 이렇게 써놓고 국제시장에 형성된 이자율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시장에 이 나라의 어떤 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아무런 정책을 써도 국제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게 소규모 개방경제다. ISLMBP인데 일단 8.33에 X-Q에도 동그라미하고, X-Q? 그게 경상수지라 했어요.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우리가 그 뒤에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순수출을 결정한 요인, 그래서 그 다음 단락 8.33의 다음 단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첫째 있죠. 첫째. 수출은 자국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해외 부문의 수요다. 수입은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자국의 수요다. 그래서 그 다음 밑줄. 순수출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 수요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의해서 영향된다. 소득, 동그라미, 소득. 두 번째, 자국 제품과 외국 제품이 완전 대체제는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대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밑줄 그으세요. 수출과 수입은 국산품과 외국 상품, 이 제품 간의 상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비싸면 안 살 거고 싼 걸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실질 환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268페이지 실질 환율. 실질 환율. 거기다 밑줄 긋고, 밑에 앞 페이지부터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로 표시된 외국 재화와 서비스 물가, 국내 재화와 서비스 물가 간의 비율, 이걸 실질 환율이라고 부른다. 실질 환율은 뭘 결정한다고요? 한 나라의 국가의 가격 경쟁력, 국제 경쟁력이라는데 가격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실질 환율의 상승은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를 가져온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8.34에 수출과 수입이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분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NX 이렇게 쓰고 둘로 묶어버려. NX 이렇게 묶어서 ISLMBP를 지금 이제 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까 몬델 플레밍 모형인데 3번이었나요? 몬델 플레밍 모형인데 노트 정리하지 말고 거기다 바로 쓰세요. 지금 IS 곡선 봤습니다. IS 곡선 어떻게 생겼냐면 Y는 소비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 쓰고, 투자는 이자를 감소함 쓰고, 정부 지출은 외생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가 경상수지 거기 X-Q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따로 되어 있잖아요. X-Q 이렇게. 그렇게 쓰지 말고 앞으로는 그냥 NX 이렇게 쓰고 요 함수 값을 그대로 다 쓰면 되겠습니다.
P분의 뭐라고? EPF. 요 실질 환율. 그리고 자국의 소득 수준, 외국의 소득 수준 이렇게 한꺼번에 쓰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실질 환율이 P분의 EP스다.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국산품과 외국 상품 중에 외국 상품이 비싸. 우리의 관심사는 국산품이야. 그래서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요.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따라서 경상수지가 개선되죠. 그러니까 요 위에 플러스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소득이 증가하면, 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합니다. 방금 얘기 들었죠? 거기에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순수출은 감소해요. NX는 감소한다.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외국의 소득이 증가하면요. 외국의 수입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경상수지는 자국의 경상수지예요. 개선됩니다. 이 세 가지 변수 값을 표시를 해서 요건 플러스예요. 그래서 앞으로 IS 곡선을 쓰면 반드시 저렇게 쓰시고 X-Q를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폐쇄경제 IS와 개방경제 IS 기울기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무 쓸데없고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 가면 LM 곡선이 나와 있는데 LM 곡선은 통화량의 변화가 폐쇄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변하는 건데 개방경제에서는 국제수지 흑자 적자에 의해서도 통화량이 변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그 271페이지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거의 8-18에 거의 고정환율제도 동그라미 고정환율제도 LM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그 그래프를 좀 보시면 국제수지 흑자면요 LM 곡선 우측 가고요. 국제수지 적자면 LM 곡선 좌측 간다. 흑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시중은행으로 가고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면서 반대로 중앙은행에서 자국통화가 나옵니다. 시중으로.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흑자면 통화량이 증가, 적자면 통화량이 감소. 언제만 그렇다고? 언제만 그래요? 요 흑자면 통화량이 증가, 적자면 통화량이 감소. 언제만 그렇다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만 그렇다고요. 고정환율 제도에서만 그렇다. 그러니까 변동환율 제도에서 LM 곡선을 막 이동시켜버리면은 이거는 꽝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8.36 273페이지 보시면 237페이지 그 국제수지가 있는데요. 국제수지가 있는데 거기 앞에 부분 다 했고 그 BP equal X-Q 이렇게 되는데 밑에다 NX 써놓고 그 다음에 F에다가 자본수지인데 F 자본수지 R-RF에다 동그라미 자본수지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 단락에 밑줄 그으세요. 국제수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뭐냐? 첫째, 순수출의 주요 결정 요인은 국내외 소득, 실질환율 다 말씀드렸어요. 둘째, 이자율 평가설에 의해서 순자본 유입은 국내외 이자율 차이 여기다 밑줄 그리고 예상환율 변동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거기다 이자율 IRP 써놔요. IRP 이자율 평가에 밑줄 긋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 예상률이 0이라고 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R-RF라고 쓰는 것은 뒤에 뭘 제로로 보내버린 거라고? 예상환율 변동률을 제로로 보내버린 거라고요. 이자율 평가가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완전 자본은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지 않는 의미의 완전 자본이다.
그렇게 해두고 274페이지 BP 곡선이 우상향하는 BP가 있고요. 거기에 왼쪽에다가 수직의 BP 하나 더 그려놔. 수직의 Y0를 중심으로 수직의 BP 곡선을 하나 그려놓고 자본 통제, 그 다음 BP 우상향하는 데다가 불완전 자본, 수평의 BP에다가 완전 자본, 어, 275페이지 보면 8.37부터 39까지 이제 IS 곡선, LM 곡선, BP 곡선이 있는데 그 X-Q에 밑줄 긋고 NX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8.38은 개방경제에서 지금 LM 곡선인데요. 그 BP가 있는데 BP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실제로는 이렇게 BP를 괄호 쳐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써도 돼. 그래서 폐쇄형제 LM하고 똑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8.39에 개방경 그 BP 곡선에 X-Q 밑줄 긋고 NX라고 써놓고 그 뒤에부터 이제 빠른 속도로 그래프를 보면서 정책들을 잠깐 볼 텐데요. 276페이지 보면 276페이지 BP 곡선 옆에다가 자본의 완전 이동성 완전 자본 써놓고 8-22 276페이지 완전 자본의 왼쪽에 축을 봤더니 수직 축을 봤더니 R equal RF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동그라미. 항상 BP 곡선을 수평으로 놓고 나서는 여러분 이걸 써야 돼. R equal RF. 아무 데서나 수평이 아니라 국제이자율과 국내이자율이 같은 상태에서 수평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수직축에 있는 변수값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국제이자율이 변하면 BP가 국제이자율 상승하면 BP가 상방 가고 국제이자율 하락하면 BP가 하방 간다. BP는 움직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 8.8-2 오른쪽에 보시면 최초의 그 균형점 A0점 한번 찾아봐요. A0점. A0점 거기 보면 국내 이자는 얼마? R0. 국제 이자는 얼마? RF. 어디가 높아? A점 옆에다가 부등호 방향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A0 옆에다가 R0가 RF보다 더 높죠? 오른쪽 화살표. 자본의 유입 그리고 환율 제도가 거의 8-22의 목차에 뭐가 돼 있어요? 변동 환율 제도네요. 변동. 그래서 자본 유입, 환율 하락. 순수출 감소. IS 좌측. 최초의 수준으로 회복된다. 어디로? A2로 간다. A2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단순한 것들이니까 뭐 다 알 거고 그 278 넘어가 보시면 처음에 A0점 찾아보세요. A0점. A0 옆에 뭐라고 해야 돼? 부등호 방향을 R0가 RF보다 더 높다. 그러면 자본의 유입. 오른쪽 화살표. 환율 하락. 압력. 환율 하락. 압력. 뭐니까 그 옆에 고정환율 제도 동그라미 가서 타이틀에 고정환율 제도. 환율 하락 압력.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이걸 방어하려면 환율 방어하려면 환율 하락 압력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돼요? 환율은 외환의 가격이야. 외환의 가격이 지금 떨어지려고 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외환을 사들여야 돼. 더 외환을 풀어버려야 돼. 외환을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사들여야 되지.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외환의 매입. 외환 매입 플러스 자국통화 매각. LM 우측. 그래서 LM 곡선이 LM0에서 LM2까지 균형으로 회복한다. 8-24 오른쪽에 보면
A 원점 찾아보세요. 똑같이 A1 옆에다가 부등호 방향 표시하면, 그리고 그 8-24에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 제도화에서 그 재정정책이다, 동그라미. 재정정책. 확장 재정정책을 쓰면 첫 번째 IS 곡선이 어떻게 되고? 우측 가고요. 새로운 그 A1 옆에다가 단기 균형 써놔. 단기 균형. 이자율 R1이 RF보다 더 높다. 그리고 자본의 유입. 환율 하락, 순수출 감소, IS 좌측. 그래서 원래 순으로 돌아온다. 거기다가 밑에 뭐라고 써놓냐면 재정정책의 무력성 명제. 재정정책의 무력성 명제. 또 하나는 완전 구축 효과. 완전 구축 효과. 확장 재정정책의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가를 환율 하락에 따른 순수출 감소가 완전히 상쇄시켜서 산출량이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게 개방경제에서 구축 효과인데 산출량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완전 구축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이제 확인을, 한두 가지 정책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그 한두 가지만 좀 볼게요. 한 시간 정도는 실전 200제를 좀 풀겠습니다. 모형 자체는 IS, LM, BP 지금 다 봤고요. 정책들을 일단 변동환율제도 한번 봐보고요. 변동환율제도. 그리고 고정환율제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고정환율제도. 이 변동환율제도에서 재정정책을 한번 보고요.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을 한번 보고, 둘 다 자본이동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어서 바로 불안전자본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불안전자본이동도 얘기를 잠깐 해보겠게요. 그래서 환율제도를 지금 달리해서 정책효과가, 이게 뭐 이제 많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ROI 평면에 가장 먼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은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가 같은 상태에서 수평이다. 수평. BP. IS는 우하향하고요. LM은 우상향한다. IS, LM, BP가 맞아떨어지면 상품화폐 외환의 동시균형점이 A점이고, 첫 번째 확장 재정정책을 쓴다. 어디 들어있어요? IS 곡선에 들어있다. 그래서 확장 재정정책은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쓰세요. IS0가 IS1으로 우측 간다. IS0가 IS1으로 우측 간다. 두 번째는요, 이동을 시켜볼까요? IS를 우측 이동시켰어. 이렇게. 항상, 잘 들으세요. 항상 IS와 LM이 맞아떨어진 점을 새로운 대내 균형으로, 요 B점은 뭐라고요? 새 대내 균형이다. 거기서 뭘 판단해? 국제수지가 흑자, 적자인지 판단해도 되고, 지금처럼 계속 이자율을, 국내 이자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R1으로 올라가고, 처음에 제로였는데, 국제 이자율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RF, 요게 이자율이 이렇게 격차가 발생하고 새로운 대내 균형에서 따라서 자본이 국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자본이 아주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들어오게 되고요. 자본의 유입은 변동 환율 제도이기 때문에요. 자본의 유입은 환율의 하락을 가져오는데 왜 자본이 들어오면서 외환시장에 외환이 넘쳐나죠? 외환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환율이 하락. 세 번째는 이 환율이 하락하면 마샬 런너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 이제 마샬 런너 자세하게 보진 않겠지만 이렇게 씁니다. 요 에타는 수입 수요 탄력성이에요. 자국의 수입 수요 탄력성, 요게 외국의 수입 수요 탄력성. 다시 말하면 양국의 수입 수요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요걸 ML 조건 혹은 마샬 런너 조건 이렇게 불러요. 아는 척 쓰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경제 하신 분들이 다 도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 마샬 런너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순수출이 이 환율이 떨어지면 같은 방향으로 항상 순수출이 변한다. 환율 하락, 순수출 감소. 환율 상승, 순수출 증가.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 순수출이 감소한다. 여기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이 조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샬 런너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순수출이 감소하면 순수출은 여기 IS 곡선에도 순수출이 들어있고 BP 곡선에도 순수출이 들어있기 때문에 IS 곡선과 BP 곡선을 다 이동시키는데요. 요 순수출 감소는 총 수요를 감소시키고요. 결과적으로 IS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BP 곡선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왜?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IS가 원래로 돌아오고요. BP는 수평의 형태이기 때문에 경상수지에서는 좌측 가는데요. 보이진 않는 것입니다. S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초의 산출량 수준 Y0 수준으로 지금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사점을 써놨잖아요. 두 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재정정책을 써봤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재정정책의 무력성 명제. 두 번째, 요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가를 여기 환율 하락에 따른 순수출 감소가 다 상쇄시켜버리고 구축시켜버리고 없다. 그래서 개방경제에서 완전 구축 효과, 풀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두 번째는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지금 정책 효과인데 잘 들으세요. 아까 우리가 환율을 고정시켜 놓으면 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법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적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그랬어. 그리고 통화정책 수단은 환율 고정하는 데만 쓰기 때문에 이 GDP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게 고정환율 제도와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란 말이죠. 이미 결론은 우리가 알아. 뭐라고?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다 이것이. 그러면 나중에 좀 보겠지만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만 그러냐? 자본이동성과 무관합니다. 자본이 통제대에도 그렇고 수평에도 그렇고 우상향에도 그렇고 항상 효과가 없어요. 항상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 효과가 없다. 왜? 고정환율 제도의 특성상 그렇다 이겁니다. 일단은 수평의 BP인데 완전 자본이니까 R equal RF. IS는 우하향하고 LM은 우상향합니다. IS, LM, BP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RY평면에 확장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첫 번째 확장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LM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동시키고요. LM0가 LM1으로 이렇게 우측 간다.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고 IS와 LM이 맞아떨어진 점에 새로운 대내 균형점을 찾으라 그랬고요. B점. 자, 두 번째는 새로운 대내 균형점. B점이 뭐라고? 새로운 대내 균형. 왜 대내 균형이라고 그래? BP하고는 안 만나고 있으니까. 대외 균형은 달성 안 됐으니까.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만 균형이니까. 이 대내 균형이라고 말하고 이때 이자율을 표시할 수도 있고 R1으로
처음에 R0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R1으로 떨어졌고 국제이자율은 RF, R0F인데 이런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국내 이자가 낮으니까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어서 자본이 어떻게 되고 유출되고 환율은 상승할 텐데 고정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 압력을 누가 해소해야 된다고? 중앙은행이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이 압력을 뭐 해야 돼? 해소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장 개입을 반드시 써야 된단 말이에요. 환율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외환의 가격이니까 외환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외환을 매각해서 환율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은 뭐 하나를 팔면 뭐 하나 다시 사야지. 그래서 자국 통화를 매입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요. 자국 통화를 매입하면 시장의 통화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아야 돼. 이 통화 매입하니까 중앙은행의 통화는 늘죠, 지금. 시장의 통화량이 감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LM 곡선이 움직이는데 고정환율에서 LM 곡선이 좌측으로 가서 처음에 일로 왔는데 다시 좌측 가서 원래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C점으로 여기요. C점.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이 항상 제자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다. 거기에 뭐 환율 정책도 뭐 나와 있고 뭐 이제 몇 가지 체크가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재정정책의 무력성 명제 방금 어디 봤냐면 279페이지 재정정책 무력성 명제 봤고 그 281페이지 보면 281페이지 8-25에 거기 타이틀 좀 보세요.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밑줄 긋고 BP가 수평 써놓고 자본이 자유롭다 그러면 여러분 BP 수평을 쓰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BP 우상하게 하지 말고 수평으로 하세요. 변동환율 제도 밑줄 긋고 변동환율 제도 밑줄 긋고 불균형 조정 변수는 환율이다. 불균형 조정 변수는 환율이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가 이제 흑자적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 다음 화폐금융정책 이건데요. 처음에 화폐금융정책이니까 LM0에서 LM1으로 화살표. LM0에서 LM1으로 화살표 1번. 그 1번. 그러면 최초의 균형 A0에서 A1이 거기 새로운 대내 균형, 새 대내 균형 A1이 이자율을 부등호 방향으로 표시해 볼까요? 국내 이자율은 낮아 R1으로, 국제 이자율은 RF로 높아. 오른쪽 화살표하고 자본의 유출. 변동환율 제도니까 환율 상승. 마샬 언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순수출 증가. IS 우측, BP 우측. 결국은 A2가 최종 균형점이고 화살표를 어디서 어디로 해야 돼? 항상 내생변수 소득 얘기를 해줘야 돼. Y0에서 Y2로 화살표를 하고 유효한 정책이다. 유효한 정책이야.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에서 확장 통화정책은 소득에 이렇게 증가를 가져오니까 유효한 정책인데 다른 어떤 경우보다 가장 강력한 정책입니다. 완전 자본화에서 확장 통화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 (282페이지) 넘어가시고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그 고정환율제도 동그라미, 고정환율제도, 재정정책의 동그라미, 자본이 자유롭다 밑줄 긋고 BP가 수평이다. BP 수평, 고정환율제도 밑줄 긋고
불균형 조정 변수는 통화량이다. 불균형 조정 변수는 통화량이다. 자, 통화량이 변하면 최종적으로 LM 곡선이 이동합니다. 뭐라고? 최종적으로 LM 곡선이 이동한다. 앞에 거기 다시 한번 8-25 다음 넘어가서 아까 그 변동 환율 제도 불균형 조정 변수는 뭐라고 환율이라고 써놨죠? 거기 옆에 최종적으로는 어떤 곡선이 움직이냐면 IS와 BP 곡선이 움직입니다. 환율 변화에 따라서 IS와 BP 곡선이 움직이고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균형 조정 변수가 통화량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LM 곡선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좀 보시면 재정 정책이니까 IS0에서 IS1으로 화살표하고 8-26 282페이지 IS0에서 IS1으로 화살표하세요. 재정 정책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IS 우측 갑니다. A1의 새로운 대내 균형 A1 이자율 표시를 할까요? 새로운 이자율 R1 이게 RF보다 더 높죠? 자본의 유입 환율 하락 고정이니까 압력 상쇄하기 위한 중앙 내 개입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른쪽 화살표하고 환율 하락 압력 상쇄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해야 돼? 외환 매입 플러스 자국통화 매각 LM 우측. 그래서 2번에 LM0에서 LM1으로 화살표하고 2번. 자, 8-27 오른쪽 보니까 자본율 자유로운 밑줄 BP 수평이다. 고정환율 제도 밑줄 긋고 불균형 조정 변수는 통화량이다. 그리고 LM이 최종적으로 움직인다. 화폐금융정책은 자 LM0에서 LM1으로 화살표 통화량이 증가하면 A1 옆에다가 새로운 대내 균형점 새 대내 균형점 이자를 표시하세요. 국내 이자가 낮고 국제 이자는 높다. R1 RF보다 낮다. 자본 유출 환율 상승 압력 외환 매각 자국통화 매입 LM 좌측. 자, 거기 283페이지 제일 밑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하나 나오는데 3위일체 불가능성 가설 뭐냐. 3위일체 불가능성 가설. 여기다 폴 크루그만 적어두고 폴 크루그만. 이 폴 크루그만의 불가능성 정리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또 불가능성 정리가 모형도 여러 가지 모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밑줄 긋고 1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완전 자본입니다. 두 번째 고정환율 제도 2번 그 위에다 환율의 안정성이나 환율의 안정 고정환율 제도 위에다가 환율의 안정 써놓고 2번 3번 화폐금융정책의 독립성 이 3번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취할 수 있을 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취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 폴 크루그만의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이 불가능성 정리는 뒤에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 두 번째 환율의 안정성. 세 번째 통화의 자율성. 통화정책의 독립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 동시에 달성이 어떻다? 불가능하다. 이게 폴 크루그만의 불가능성 정리인데 세 가지를 동시 달성이 불가능하면 두 개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자본 자유화 때문에 요 자본 자유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요걸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요거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 자본화에서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그런 나라들은 통화정책을 아무리 써봐야 효과가 없다.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 요거를 포기하면 요거는 선택할 수 있다. 포기한다는 것은 변동환율 제도로 간다는 것이에요.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면 통화정책은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고 했죠. 방금 그래프를. 그래서 다 설명을 지금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 다 설명을 지금 한 거예요. 이건 어떤 설명을, 파란색은 어떤 거 해야 된다고? 완전 자본화에서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통화정책 효과가 없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고,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은 완전 자본화에서 환율 고정 이거 포기하면 변동환율 제도로 가게 되면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가장 강력한 확장 통화정책 효과 분석하면 되는데 그게 어디 있었어요? 방금 앞 페이지에 281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불가능성 정리를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있는데요. 환율 정책. 거기 285페이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밑줄 긋고 BP 수평이다. 285페이지. BP 수평이에요. 고정환율 제도 밑줄 긋고 불균형 조정 변수는 뭐라고요? 통화량이다. 최종적으로는 어떤 곡선이 움직인다? LM 곡선이 움직인다. 환율 정책은 아까 환율을 상승시키는 정책도 있고 환율을 하락시키는 정책도 있고 환율 상승은 뭐예요? 평가 절하 정책. 환율 하락은 평가 절상 정책. 자, 그 그래프 옆에 최초 균형의 A0에서 평가 절하를 다행하면 밑줄. 평가 절하 밑줄 긋고 환율 상승입니다. 평가 절하 밑줄 긋고 환율 상승. 그러면 순수출이 어떻게 해요? 증가하니까 IS 우측, IS0에서 IS1으로 화살표하세요. IS0에서 IS1으로 화살표하고 평가 절하에 따른 환율 상승, 평가 절하에 따른 환율 상승, 순수출 증가, 이게 IS 곡선 우측 이동시킨 겁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뭐가? 순수출 증가가 IS를 우측 이동시킨 거야. 새로운 A1 찾아봐요. 새로운 대내 균형 쓰고 새 대내 균형에서 이자율 높아지고 R1이 뭐보다? RF보다 크고 자본 유입. 이 자본 유입을 조금 그럴듯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자본 유입 규모 증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자본 유입 규모 증가. 환율 하락 압력 상쇄. 오른쪽 화살표. 상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환율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외환을 사들여서 외환 매입 플러스 자국통화 매각. 최종적으로 오른쪽 화살표하고 LM 우측.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제 좀 쉬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재정정책 썼을 때 여기에 우측 가면서 B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대내 균형에서 뭘 판단했어요? 요 이자율과 이자율을 판단했잖아요.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요게 BP 곡선의 위에 있기 때문에 흑자죠. B점에 흑자잖아. BP 곡선의 위에 있으니까 흑자죠. 왜냐하면 요 하나를 잡아두면 돼. 그냥
요 이자율 수준이라면 국제 수지가 균형인데, 요 균형식이니까 이자율이 국내 이자가 더 높으니까요. 당연히 자본이 들어왔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제 수지가 흑자지 요즘은. 그런데 아까 우리가 R1이 뭐 RF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자율 격차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BP가 0보다 크다 흑자 이렇게 가서 설명할 수 있다고. BP가 0보다 크다. 그러면 흑자면 아까 불균형 조정 변수는 뭐라 했어요? 변동환율 계산은 불균형 조정 변수는 환율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 흑자의 결과 환율이 변하고 순수율이 변하고 이렇게 가도 된다고. 이해되시죠? 너무 쉽다는 표정들이고요. 거기 J커브의 별표를 하나 해두고 J커브 수출과 수입을 통해 총수요와 국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정책은 J커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시차를 두고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오른쪽에 환율이 상승할 때 밑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J자 모양을 띠면서 변하기 때문에 J곡선 효과라고 부른다. 너무 동어 반복을 하고 있네요. 환율이 상승할 때 기본적으로 써요. 단기에는 국제수지가 오히려 적자가 되고 장기에는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는 현상을 제2곡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 경로를 한번 따져봤더니 패스 시간 경로를 따져봤더니 여기는 국제수지가 흑자 구간이고 여기는 국제수지가 적자 구간이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 균형이겠죠. 이 상태에서 처음에 T0 시점에서 환율을 상승시켰더니 평가절하 정책을 썼더니 어떤 정책 썼다고요? 평가절하 정책을 정부가 시행했더니 이 평가절하는 일본이 지금 양적 완화 정책 쓰고 있는 거요. 시중에 자국통화로 쏟아붓고 있는 거 다 자국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이에요. 양적 완화 정책이 뭐라고? 평가절하 정책이에요. 또 개방경제에서는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거 다 평가절하 정책이라고. 왜냐하면 시중에 통화량을 풀면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가절하 정책입니다. 이 평가절하 정책을 쓰게 되면 단기에는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경상수지가 개선돼야 되는데 단기에는 오히려 악화됐다가 장기에 서서 이렇게 개선되더라 이 말이에요. 요 단기에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요 부분하고 요 장기에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요 부분이요. 요 요 경로를 따져봤더니 단기에 요만큼 악화되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개선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출발이 국제수지 균형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요 아래쪽은 전부 다 단기 구간이고 요 위쪽만 장기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거 단기 구간이고 이게 장기 구간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써야 돼. J커브가 왜 나타나는데 근거가 J커브 곡선의 근거 첫 번째요. 단기에 왜 적자가 되냐? 단기에 마샬 런너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샬 런너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마샬 런너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항상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고 환율 하락은 경상수지를 악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과 수량 변동 간의 시차 문제인데요. 가격과 수량 변동 간의 시차 문제야. 아까 경상수지는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뺀 것이지 단순하게 수출량에서 수입량 뺀 거 아닙니다.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뺀 거야. 다시 말하면 가격과 수량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라고. 그런데 가격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수량은 서서히 움직여. 환율을 상승시키면 수출제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수출 잘 돼.
수출제 가격이 뚝 떨어져 수출 잘 돼. 수입제 가격은 비싸지고 수입은 안 돼요. 자, 다시 한번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제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저렴해져서 수출이 잘 돼요. 수입제 가격은 비싸져서 수입이 안 돼. 그런데 수출제 가격은 단기에 뚝 떨어져 버리고 수입제 가격은 단기에 쭉 올라가. 이게 가격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지만 수출 물량이 느는 것은 서서히 늘어. 수입 물량이 주는 것도 서서히 줄어. 그래서 이 가격과 수량 변동 간의 시차 문제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상수지가 뭐가 된다? 적자가 돼버린다. 세 번째, 선도 및 지연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도 및 지연. 일대 1000이라는 환율에서 일대 1100이라는 환율로 올라가는 게 지금 환율의 상승입니다. 내가 1달러를 1000원 주고 바꿀 수 있었는데 1달러를 바꾸려면 이제 1100원을 줘야 되는 게 환율 상승이라고. 자국통화치 하락이니까. 이거를 예상하게 되면요. 평가자를 예상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1달러어치를 수출하면 1000원을 벌어들일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수출하게 되면 똑같은 1달러어치를 수출해도 1100원을 벌어들일 수 있네. 수출을 지금 해요?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한다. 그래서 수출을 가능하면 지연시킵니다. 늦게 해. 똑같은 논리로 내가 1달러어치를 수입하려면 지금은 어때요? 1000원 주면 돼. 그런데 나중에 환율이 상승한 이후에는 1달러어치를 수입하려면 1100원을 줘야 돼. 수입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겨. 수입은 당겨서 미리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안 되고 수입은 당겨지니까요. 수출은 안 되고 수입은 당겨지니까 경상수지가 어떻게 돼? 적자가 돼버리죠. 이게 선도 및 지연 효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ead and lag 혹은 leading and lagging 이렇게 선도 및 지연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적자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이커브 효과, 전통적인 환율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10분 쉬겠습니다. 책은 다 했어요.